시장을 이끄는 뉴스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열어주시죠. 되돌아온 미 관세 부메랑, 시장의 불확실성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재밌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렇죠. 악재이겠죠, 시장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시장이 다 전체적으로 좋았거든요. 아마도 어저께는 미국 연방법원의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제동이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강제로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시장이 오늘처럼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앵커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관세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계속 진행은 되지만 네. 그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시장의 충격은 이미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맞죠. 정확하게 보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 그러니까 관세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협상의 대상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는 관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자기네들 연방 법원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관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좀 이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조금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연방 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나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법원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마다 연방 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집권부에다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라는 게 있고 품목별 관세라는 게 있잖아요. 품목별 관세는 괜찮은데 나라별로의 상호 관세를 한 근거를 살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냥 대통령의 힘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무역에 대한 이슈를 끌어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원이 그거는 현재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무역 협상을 벌여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의 위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꼬집으면서 어저께 브레이킹을 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항소심을 걸어가지고 항소법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항소법원에서 맞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취소가 되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인데요. 제가 여기서 찝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현재 연방법원에서 얘기한 건 상호 관세입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합법적인 거고 연방법원 입장에선 전체적인 나라를 대상해서 하는 상호 관세는 불법인 겁니다. 근데 과연 이거는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의 똑똑한 분들, 그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걸 모르고 진행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호 관세를 일단 질러 놓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항소심을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세에 대한 노이즈를 크게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집권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은 제가 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라는 USTR이라는 법인부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가 미국의 보안에 대해서 자동차 조금 위험한데요? 철강 조금 위험한데요? 하면서 적합하게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만 나라별로의 상호 관세는 아직 USTR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렇게 질러 놓고 시간을 좀 번 다음에 아마도 한 1년 동안 지금 USTR에 요청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정설로 내려오고 있고요. 일단은 결론은 이겁니다. 앵커님께서 찝어주셨다시피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렇게 해프닝은 있었지만 바뀐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연방법원에 따라서 관세가 정지가 되더라도요. 무역 확장법이라는 게 또 있고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미국에 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관세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저의 견해고 그러면 현재 바뀐 게 없는데 계속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이유가 뭐냐라는 건요. 현재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라별로의 상호 관세는 조금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품목별 관세로 아마 무역 확장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 그쪽 미국에서도 현재 내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약간의 협상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꼭 해프닝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라기보단 어느 정도의 미국 내부에서도 좀 노이즈가 있는 관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협상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관세를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세 관련해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게 또 큰 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하나하나 체크해가는 전략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눌리는 건지에 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 거겠죠, 전문가님? 일단 그러니까 오늘 모든 시세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시아 증시가 오늘 다 좀 안 무너지잖아요.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올라간 게 저는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 그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했지만 뭔가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거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시장은 이게 호재에 확 반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아시아 시장도 전체적으로 일본이나 중국도 다 눌러주는 걸 보면 어저께의 상승이 조금 이상급등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조계 대선 빅 이벤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새 정부 출범이 되면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때 수혜받을 업종들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상호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25%를 받았잖아요. 네. 그거는 거의 0%로 끝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보편 관세 10%만 남겨두고 25%에 대해서만 협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올려야 될 건 당연히 조선이겠죠. 조선이죠. 예, 왜냐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월요일 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내세워야 될 건 미국에서 혼자 만들 수 없는 반도체 산업도 또 올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건 조선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손바뀜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수급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3분기 내에는 분명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 오히려 협상이 잘 돼서 반도체 쪽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어느 정도의 미국과 타결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는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을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또 관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은 이제 협상 카드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지만 그간 또 주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전문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의 숨바뀜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 자체도 약간의 좀 찝찝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오늘 최선호 기업을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기업들 집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형주 볼까요? 중소형주 볼까요? 전문가님. 지금 거래소가 더 센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코스닥이 더 센 것 같으세요? 오늘은 코스닥이 약했잖아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셌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코스닥이 좀 네. 따라가는 느낌이죠. 예. 거래소는 소고, 네. 코스닥은 닭이죠. 네. 소고기가 좋으세요? 닭고기가 아, 좋으세요? 저는 닭 좋아하긴 하는데. 닭 좋아하세요? 소 좋아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래소가 많이 끌어주니까 코스닥이 지금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예. 밑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건 거래소가 코스닥이 거래소를 따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많이 힘 끌어줬으니까. 맞추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메리트는 없어요. 네, 메리트는 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보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탄력이 없고 하이닉스를 들어가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좀 머리를 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늘 말씀드리는 반도체 소재 쪽, 그다음에 장비 아니면 부품단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로 찾아가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네. 들어볼게요. 선호기업. 네, 일단 선호기업은 저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소페타시스가 너무 말이 많고 탈이 예, 많았던. 원래 제가 유상증자하고 이럴 때는 조금 많이 싫어했었는데 제2호 인수한다고 하고 근데 유상증자가 처음에 5,500억이었다가 그걸 줄였잖아요. 절반가량. 그래서 지금 이 이소페타시스가 주로 하고 있는 산업은 고다층 MLB라는 사업입니다. 이 MLB라는 게 그 야구 브랜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기판, 초록색 기판 있죠? 그거를 12단 내지 20단 정도 쌓아가지고 이 휴대폰이나 노트북용이 아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 HBM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건 뭐냐면 SK의 하이닉스랑은 조금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과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어떤 기판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 기판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예요. 근데 제가 왜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과의 반도체 협상이 일어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린 역발상적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많이 파는 기업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의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요. 수출 비중이 95%입니다. 수출 비중이 95%고요. 거기에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품목별 관세 협상을 할 때 현재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쪽에 관세를 매긴다,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많지만 만약에 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관세가 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협상이 된다면 저는 미국에다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소형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등치는 있지만 반도체 종목은 워낙에 이제 덩치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가볍게 좀 잘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좀 계속 거론을 했었던 제2호 인수에 관한 리스크들은 좀 완전히 소멸됐다고 마지막으로 보시는지만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그거는 이제 아예 종료를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협상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2,500억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고다층 MLB에 대한 증설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리스크는 아예 없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